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동서양 문명의 역사와 불교, 그러니까 동서양 문명이 고대부터 이렇게 전개되어 온 역사 속에서 불교의 의미를 찾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국화, 중국의 불교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게 그 신수 스님, 해능 스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신수 해능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선불교와 유가행 중관학파로 대표되는 인도 불교 사이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계단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면은 중국의 선불교는 장대 높이 뛰기처럼 이렇게 펄쩍 떠서 다시 현실로 하향하는 이런 것이다 이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르다는 얘기가 뭘까요? 결국은 같은 불교이지만은 중국 불교는 인도 불교와 다르다. 그 얘기는 중국 불교에는 중국 고유의 어떤 사상적 전통이 개입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인도와의 차이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국 고유의 사상이 뭘까? 그것은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유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과 도가 사상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유가 사상은 이제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것이고, 도가는 이제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그런 사상인데, 이런 것이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하나의 전통으로서 선불교 속에 흡수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인도와의 차이점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불교의 중국화 또는 이제 중국의 불교화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다시 돌려서 보면은 결국은 중국 내에서 벌어진 불교와 유가, 도가 사이의 삼자 간의 어떤 그 교섭사의 과정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선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선의 특징이 일종의 이제 도노이다. 즉 한 찰나에 또 한꺼번에 비약적으로 이렇게 깨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요 말에만 매이다 보면 뭐예요? 결국 갑자기 나온다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선불교의 어떤 성립 자체는 급작스럽게 이렇게 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점진적인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이번 시간에 캐치하기 위해서 선불교와 유가와 도가 사이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삼자 간의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선불교의 기본 종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그럼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직지인심, 견성, 성불, 뭐 다 익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지는 이제 손가락을 뜻하고 이제 가리킨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직입을 해서 그 내면의 어떤 품성을 갖다가 보면은 바로 부처가 된다는, 바로 도노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인데,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려면은 최소한 두 가지의 어떤 조건이 구비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견성, 성을 찾고 발견해야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은 발견해야 할 그런 것이 이미 내 속에 구비되어 있다. 바로 이런 조건을 갖다가 함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발견해야 할 그것을 발견 또는 찾아내는데, 발견하는데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런 것을 함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직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첫 번째 조건은 견성의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도노의 조건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발견해야 할 그 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육아사상과 관련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땅에 불교가 들어오기 훨씬 전서부터 있었던 중국 철학의 고유한 개념, 특히 육아사상에서 깊이 연구됐던 그 개념과 관련을 맺고 여기 이 도노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즉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고 직입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무, 즉 도가사상의 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성과 무를 중심으로 해서 육아와 도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성을 갖다가 설명을 할 텐데 성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섹스죠. 그 점잖은 자리에서 얘기한 그렇지만은 당연히 섹스를 생각하실 겁니다. 성 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때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섹스나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어떤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갖다가 이제 이 성이라는 얘기인데 이 성 개념은 중국 철학사에서 보면 가장 오래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나왔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뭐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그때 성선이니 성악이니 하는 그 성이 바로 이 성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랬죠? 춘추 전국 시대가 뭡니까? 엄청난 난세입니다. 계속 정권이 바뀌고 자고 나면은 뭐 하극상이 심하니까 언제 부하한테 칼 맞을지 모르고 아주 살벌한 시대죠. 이런 시대를 살 때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통치자쯤 되면 가장 관심은 뭘까요? 그 부하들이 조 녀석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함해서 도대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품성, 성품, 그 본성이 뭘까? 이것이 궁금하겠죠. 이것을 만약에 유정자가 결론을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면 통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강압적 정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못 믿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야 그래도 인간은 원래 믿을 만한 뭔가가 있어. 이런 식으로 본성에 대한 결론을 맺게 되면은 정치가 어질고 유화적인 걸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과 아주 밀접한 데서 나온 그런 철학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학사에 보면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방향으로 추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방향은 재미있게도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은 어떻게 써요? 이걸 이제 분해해 보면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는 마음심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성을 바라보는 방식이 심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생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가 돼요. 요걸 이제 살펴보죠. 먼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이라는 관점에서 보겠다 하는 얘기는 생은 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생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생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욕망이다. 그리고 이제 뭐 감정이다. 또는 뭐 본능이다. 이런 것은 이제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인간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생의 입장에서 성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결국 금수와의, 그러니까 동물 금수와의 어떤 유사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금수라고 하는 동물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욕망과 본능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식욕과 색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어하는, 먹어야지 살죠. 또 그 색욕을 통해서 어떤 후손을 갖다가 번식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감정 중에는 어떤 이기적인 성향의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만을 위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다 동물과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성을 갖다가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이기적 성향을 갖다가 또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성을 갖다가 규정하다 보면은 그 성이 바람직한 게 아니겠죠? 일단은 좋지 않은 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자가 얘기하는 이제 성악설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것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 성향, 감정, 그 정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순자의 기본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화성, 기, 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순자 철학의 핵심이죠. 그 화성, 성을 갖다가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자가 바라본 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와 차이가 없는 어떤 이기적 성향의 그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조를 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를 갖다가 일으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위가 뭐예요? 이게 거짓 위자잖아요. 사전 찾아보면은. 그럼 이상하죠? 아니 순자도 분명히 대철학자인데 거짓을 일으키자라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위자가 아니라 어떻게 씁니까? 쓸 때 정확히 보면 이렇게 하고 쓰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사람 인자죠. 그러니까 이 위자는 인위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때 사람이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은 예의와 법도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좋지 않은 성향의 것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예의와 법도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치세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전통을 갖다가 계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자인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법가 사상을 핍니다. 즉 강력한 법을 통해서 국가를 장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어지면은 법치의 어떤 이념이 나온다는 얘기죠. 실제로 한비자를 참모로 이용해서 천하를 통일한 게 진시황제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물론 순자가 그렇게 살벌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진시황제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성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쪽은 철저하게 대비가 돼요. 이쪽의 강조점은 여기는 금수와의 유사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금수와의 어떤 차이성을 갖다가 강조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쪽 논리대로 하면은 사람과 개돼지와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물론 많은 측면에서 뭐 또 식욕이나 색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똑같지만은 그래도 다른 점이 좀 있잖아요. 그게 설사 아무리 그 부분이 작다 하더라도 다른 게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인간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물과 비슷한 점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춰야지만 인간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욕망이나 감정이나 본능이 아니라 그것은 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어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난다. 그럼 그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을 일러 불인인 지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 참을 인자죠? 참다는 겁니다. 그럼 불인하면 뭐예요? 참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의 인은 다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일종의 측은지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이타적 성향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맹자가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은 원래 타고난 그 성품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이타적이고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성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일단은 선한 데서 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선설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맹자 철학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 순자에 맞춰서 규정을 하면은 존심 양성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즉 그 이타적인 어떤 불인인지심, 측은지심의 그런 것을 잘 보존해서 그리고 그 바람직한 그 성품을 갖다가 잘 배양하고 가꾸는 것 이것이 할 일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성을 갖다가 개조시키고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그 성을 갖다가 잘 키워내자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정치 스타일과 이어지면은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어진 정치로 가는 겁니다. 인간은 백성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맹자가 됐건 순자가 됐건 다 육아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육아사상의 그 이후의 적통은 이런 맹자한테 가게 되죠. 정통성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근데 맹자한테 전통을 간 이런 맹자의 성선설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불교와 관련시켜서 볼 때 함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인간을 바라볼 때 마음의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하면 뭐가 떠올라요? 불교죠. 여러분 거의 상식적으로 불교가 뭔지 몰라도 불교는 마음을 강조해야지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게 중국 땅에 불교가 들어오기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 벌써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에 중국인들은 벌써 인간을 볼 때 마음이라는 차원에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인도의 마음과 중국의 마음이 같겠느냐? 같진 않죠. 마음을 규정할 때 인도인이 바라본 그 마음은 일종의 종교적인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번째 시간인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인도의 철학의 분파가 많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이 세상을 윤회로 보고 여기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요가라고 하는 명상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를 비롯해서 브라만교까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의 마음은 뭐냐면 요가 명상 체험 속에서 만나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맹자가 얘기했던 중국의 그 마음은 이런 마음과는 조금 다르죠. 그것은 도덕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즉 인의 예지라고 하는 도덕적 품성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도덕적 마음이죠. 이렇게 마음의 내용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을 바라봄에 있어서 마음의 차원에서 본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는 상이한 배경에서 온 불교가 중국 땅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어떤 토양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사해 주는 바가 뭐냐면은 이 성의 문제인데 맹자는 이렇게 보죠. 이 성, 그러니까 선한 그 성품,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의 어떤 보편적 본성이잖아요. 그럼 하늘이 누구한테 태어날 때 부여할 때 너한테는 주고 나한테 안 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이 바람직한 성은 다 있죠. 그러니까 존심양성해서 잘 개발만 하면은 누구나 요승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뭐가 생각이 안 나십니까? 불교에 뭐요? 불성이 떠오르죠.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한테는 불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기본 성품으로서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고 하는 전통은 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생겨난 불성사상이 중국에서 크게 각광을 받으면서 수용이 될 수가 있었어요. 불성사상은 인도에서 처음 나왔지만은 인도에서의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이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중국에 일단 넘어오면은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불교의 거의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조점이 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까지 중국에서 이 불성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인의 저변에 흐르는 이런 성에 대한 기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돼서 맹자의 사상이 함축하는 바를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한번 불교의 성을 볼까요? 불교의 성은 견성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견성에서 그 성이 뭐냐? 그건 바로 자성입니다. 자기 내면의 어떤 본성, 어떤 그 품성, 그리고 이것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이겠죠. 그러니까 자성과 불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에서는 뭐예요? 자성을 발견하고 자성을 끄집어내라 그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인도 대승불교, 중간불교 얘기할 때 공은 무자성이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는 뭡니까? 공은 연기라는 얘기를 지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즉 연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수히 많은 조건들 간의 어떤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만 고립해 있거나 고정불변하게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자성은 연기이고 이런 자성이 비어있다는 측면에서 공이라 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주장이 만약 맞다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쪽에서는 견성이라고 해서 자성을 찾자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무자성이라고 해서 자성을 내세우는 이런 사유 방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실제 조금 신중하신 그 불교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떤 헷갈림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쪽에서는 자성을 주장하고 어느 쪽에서는 자성을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다 불교냐? 다 불교죠. 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요.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거는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통정리가 안 되면은 정말 헷갈리게 되는데 그럼 자성을 갖다가 볼 때 지금 인도에서 얘기하는 그 자성은 스바부아바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방금 썼었던 어떤 그 고정되게 고립되게 자기만에 있는 그런 존재를 갖다가 여기서는 자성이라고 이렇게 스바부아바라고 부른 것이고 지금 중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자성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때의 선에서 자성이라고 했던 그것은 고정 고립이 아니라 일종의 고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원래 태어날 때 일체 중생 속에서 마음 한번 달리 먹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그것을 하나의 본성과 품성으로서 가지고 있다는 각자의 그 고유한 불성을 얘기할 때 자성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자자와 성자가 중국 철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자자도 풀어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까지는 얘기는 못하겠고 어쨌든 부처가 될 수 있는 고유한 품성의 차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진여실상의 경지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 진여실상이야말로 연기와 공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 세상사의 참다운 실상인데 그 실상을 일종의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묘사하면 고정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자성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인간의 품성과 관련된 인성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진여실상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깨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고유한 품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점을 보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하는 차이가 없죠. 접근하는 설명의 방식의 어떤 차이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는 우리가 지금 계속 불성 얘기를 하는데 불성을 얘기할 때에도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의 차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는 거고 중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현실성이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너도? 근데 이것을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능성은 현실성이 아니잖아요. 아직 현실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붓다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점진적 수양이라고 하는 점호의 사상하고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 차원에서는 가능성뿐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중국은 뭐예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하나의 완벽한 고유한 것을 본래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 한번 달리 먹으면 파도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현실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한순간에 도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과 돈이 벌어지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불성을 인정하지만은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성을 갖다가 인성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적어도 중국인에 있어서는 유가사상의 전통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도가사상을 한번 보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노장 사상에서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자나 장자가 볼 때 이 우주의 근원적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느끼는 모습일 텐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근원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즉 머물러 있지 않고 즉 인간에 의해서 때가 묻지 않고 제 스스로 그러그러하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역동적 움직임, 그게 우주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묘사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그러니까 파악한 어떤 실상을 갖다가 한마디로 갖다가 어쩔 수 없이 표현하다 보니까 도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에 빠집니다, 또. 이 말 자체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묘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명사적으로 갖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은 이것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디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사적으로 하나 표시해 놓게 되다 보면은 요 표시해 놓은 이 껍데기에 매달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때부터는 이것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야, 도가 어딨냐? 도가 어딨냐? 이렇게 찾아 헤맨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해서 도덕경의 첫 구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경 첫 구절,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책을 읽어감에 있어서 제발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어떤 지침의 서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것이 바로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한 대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가 나오는데 도가 지금 3번 나오죠. 근데 이때의 도는 하나의 동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동사로서의 도는 말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또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도라고 말하다 이런 동사형이 있어요. 그럼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도를 도라고 말하게 되다 보면은 그것은 상도가 아니다. 이런 식의 것이 종래 해석해온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원적 움직임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이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라고 하는 어떤 우주의 궁극적 근원에 대해서 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설명하려니까. 그것을 도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 하지만은 꼭 항상 그렇게 도라고만 이름 붙여질 만한 그런 것은 아니야 하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도라고 했지만은 너무 도에 대해서 허우적대고 헤매지 말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한 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명가명 비상명 그럽니다. 이건 뭘까요? 어떤 이름을 통해서 묘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다. 거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꼭 그 이름이어야만 될 그런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최소한 그렇게 말했다 해서 그 말 자체에 너무나 매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의 것이 이제 노자에 나오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친절하게 나오죠. 도상 무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종래대로 해석하면 뭘까요?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름이 없는 것이요. 이렇게 되겠죠. 밋밋하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의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도라고 꼭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도한다고 해서 여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점점 선적인 분위기가 나죠. 예? 끼워 맞추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노자의 그 핵심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다 보면은 즉 어떤 지금 노자 첫 구절은 실상과 언어 사이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떤 우주의 근원으로서의 모습으로서의 실상과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 사이의 긴장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헤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합니다. 득의 망언이다. 그 뜻을 얻게 되면은 언어 따위는 잊어버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지금 표현한 것에 묘사하고자 하는 그 실상을 캐치하면은
그 도라고 하는 그 말 따위에 너무 허우적대지 말라. 잊어버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렇게 또 비유를 하죠.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화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유를 합니다. 득어 망전이다. 이건 이제 물고기라는 얘기고, 이때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통발입니다. 통발이 뭐냐면 이제 대나무나 어떤 쌀이나무를 가지고서 물고기 잡으러 이렇게 바구니처럼 해놓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그물은 뭐 하려고 했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있잖아요. 그럼 물고기 잡았으면 자꾸 이것에 헤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던져버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의와 어가 함축하는 바가 뭘까요? 그건 도라고 볼 수 있고, 언과 전이 함축하는 바는 바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묘사하고자 하는 어떤 궁극의 실상, 그리고 도라고 어쩔 수 없이 표현한 도라고 하는 이름. 그런데 이 이름에 매이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선적인 분위기가 나죠. 완전히 선식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될까요? 이것은 그 유명한 월지의 얘기가 되겠죠. 월지가 뭡니까? 저기 지금 휴영청 밝은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럼 제가 달 좀 보세요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제 손만 보잖아요. 손가락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보여야 될 건 이거잖아요. 근데 달 봤으면 됐지 달 보고 손가락 또 볼 필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헤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실상이지 이 언어를 통해서는 다 가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무명이 되는 겁니다. 즉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 담아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것을 또 표현하면 노자에 나오는 구절로 얘기하면 희언이라는 얘기입니다. 희는 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희망. 그럼 언어를 희망해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정반대잖아요. 보세요. 내가 지금 뭘 희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하니까 뭘 채우기 위해서 바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희망 원한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언어로는 여기에 다가기에는 부족해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선식으로 표현하면은 언어 도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어로서는 다가갈 그 길이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그 맥락에서 보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불림 문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식의 것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불교가 인도 땅에서 들어와서 선불교라는 식으로 이제 화려하게 꽃을 피지만은 선에서 주장하는 기본 종지 중에 하나인 언어도단 불림문자, 언어로서는 끊어지고 문자를 세우지도 않는다. 그러면 뭘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신 전심이라는 얘기죠. 오직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전할 그럴 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교회의 별천이다. 이런 주장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이전에 중국인의 어떤 그 마음 저변에 실상과 언어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언어가 실상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상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불교 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인도 불교와 비교를 해볼까요?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즉 실상과 언어 사이, 이 실상과 언어의 관계를 인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이제가 됩니다. 이제가 뭐냐면은 이때의 제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우리의 통념이 뭡니까? 진리는 언제나 하나요?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가 뭘까요? 보통 진제와 속제라고 그러는데 진제라고 하는 것은 승의제라는 얘기고, 또 하나 속제라고 하는 것은 언설제,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승의제라고 하는 것은 최고, 최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언어로서 다 담기는 힘들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언어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지금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럼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것조차도 말로 하는 거죠. 예? 언어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굳이 표현해서 같이 가려면은 말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적 표현의 불가피성을 갖다가 인도 불교에서는 강조점을 둔다는 얘기죠. 예? 어떤 그 진여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는 넘어선 그런 거지만은 그것에 넘어서기 위해서도 역설적이지만 언어는 필요하다고 하는 언어적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어떤 도구적인 성질을 갖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진리를 수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어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면 수용하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노장이나 이쪽에서 선불교에서 했던 얘기는 뭐예요? 언어의 길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불림 문자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것은 결국 언어적 표현이 가지고 있는 불가피한 도구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어떤 제한성, 한계를 띠고 있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강조점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어떤 불교인데, 다 같은 불교라는 얘기는 중요한 것은 실상을 보는 것이지 언어에 너무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초점을 뒀다면은 중국 쪽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관심이 이쪽으로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것은 노장사상에서 아까 보여준 그러한 면면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초점이 이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국 선불교의 기본 사상 속에 깔린 어떤 노장적인 요소와 또 유가적인 요소를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법 긴 시간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불교의 중국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불교가 중국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가 중국적인 것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중국화가 됐다. 즉 인도와는 다른 무언가의 어떤 생산적인 다른 양식으로 드러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중국적인 요소가 개입됐다는 얘기인데 그 중국적인 어떤 고유한 사유 방식이 개입된 거, 그것을 아까 도가사상과 유가사상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은 이 중국적인 것을 중국적 현실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국적 현실주의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때의 현실주의는 보통 현실주의 하면 뭐 이제에 밝다, 영악하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이때의 현실주의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현실 쪽에 두는 것을 저는 중국적 현실주의라고 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이상은 전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초월한 저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그 자체 속에 이미 다 간직돼 있다. 물론 단서지만은 어떤 단초적인 성격으로 이 현실 내에 이미 다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에 초점을 두는 그런 현실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가식으로 설명하면은, 중국적 현실주의를 유가식으로 설명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성이라는 얘기죠. 이 성품을 잘 개발하면은 요승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요승과 같은 성인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 현실, 또 뭡니까? 이 현실에도 너한테 있고 나한테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보배처럼 간직하고 있는 그 속에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현실주의가 유가에 있어서는 하나의 현세주의로
뻗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현세주의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생사 문제에 있어서도 죽음 이후의 것은 이제 타치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도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그 현실주의 입장의 그 일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도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와 관련이 있는데 이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대위, 아까 순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억지로 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인간이 억지로 꾸미거나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죠. 그 있는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는 제 스스로 그러그러하게 가게끔 제 스스로 그러그러하게 가게끔 놔둔다는 그 얘기가 되겠죠. 인간적 인위의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장사상 그러면 언뜻 그러잖아요. 야, 뭐 현실을 떠나가지고 어디 뭐 그 초월적으로 가 있는 거 전혀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건 어딥니까? 여전히 지극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은 뭘까요? 자연으로서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예? 이 자연이 어디 딴 데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죠. 이런 자연으로서의 그 현실을 갖다가 도가에서는 주장을 하고 이것을 얘기할 때 무이라고 하는 이 위에 하나의 언어와 문자가 들어갈 때 선에 있어서는 불림문자, 언어도단 그렇기 때문에 도노라고 할 수 있는 급작스럽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직방에 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국적 현실주의가 선불교 속에도 그대로 기본 정신으로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불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적 현실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선은 하나의 현실주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해를 갖다가 또 깰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선에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예요? 선하면은 완전히 세속초탈해가지고 어디 따로 가서 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원래 선의 정신은 뭐예요? 현실주의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주의에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장대 높이뛰기죠. 출발도 이 땅에서 했고 한 생각 달리 먹어서 비약적 도노를 했지만은 결국 돌아오는 데는 이 땅이죠. 여전히 산은 산입니다.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쌈예의 논쟁 얘기했었죠. 그 인도 불교와 중국 불교가 티베트 땅에서 논쟁을 벌일 때에 까말라 신라하고 이제 마하연이 논쟁을 하는데 그때 마하연이 무수라는 얘기를 해요. 무수. 그랬더니 까말라 신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무수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닦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자비행과 방편행을 갖다가 다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불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이제 마하연이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가말라 신라 측에서 이제 기록한 것이니까 그렇겠지만은 마하연 스님이 주장했던 무수가 뭘까요? 이 무수는 그냥 단순한 무수가 아니라 그건 해능의 무수입니다. 해능 스님의 무수는 무수에다가 더 추가가 되죠. 무수지수라는 얘기입니다. 무수지수는 뭘까요?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그 닦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닦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만약 그걸 주장했다면 그게 불교입니까? 그럼 불교 이전에 종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상, 가장 완벽한 닦음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닦지 않아도 될 그런 완벽한 닦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역설적이게도 자비와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도노에서 깨친 그 깨달음의 경지를 완벽하게 사회 속으로 실현해내는 그런 현실주의적 불교가 선불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목에서 할 내용은 우리가 불교의 중국화를 얘기할 때 역사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선불교의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방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도 다 공을 인정하는 건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고립되고 고정돼 있고 어떤 자기 고집을 갖다가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열어놓는 개방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사상을 통해서 불교가 인도에 들어간 1세기부터 거의 한 10세기까지 1000년 기간에 공이라는 것을 매개를 통해서 인도와 중국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은 너무나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사상이 지니는 이 개방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런 정신이 선불교에도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선사들이 인정하든 않든 간에 그들 사유의 핵심 속에서는 이미 중국인의 그 훌륭한 사유 방식 중에 하나였었던 아까 노장사상이나 육아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생산적으로 소화해내 나온 그런 과정이 있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한 시대가 이렇게 개방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어떤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불교인데, 중국 역사상에 가장 문화나 문명적으로 화려했었던 이 당나라 때 선이 꼽혔었다는 얘기는 종교라고 하는 선불교와 당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체제가 공통으로서 어떤 개방성을 지향했었을 때 그 돌아오는 문화적인 어떤 풍성함을 운변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이 맞다면 오늘날 지금 한국의 불교는 여전히 선불교가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이 10세기 이후에는 거의 지림이 연료됐지만 이 전통이 오늘날 한국에서 다시 살아나서 한국불교의 중심으로서 선불교가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의 기본 정신이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의 현실주의다. 깨달음을 완벽하게 사회적 현실로서 옮기겠다고 하는 그 현실주의와 이런 개방성, 관용 정신이 바로 선의 정신이라면 오늘날 선불교를 한국 땅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전통을 생산적으로 계승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어떤 것과의 단절이나 어떤 완벽한 초탈이 아니라 이 현실의 바탕을 둔 완벽한 개방과 수용의 체제이고, 이런 개방성의 정신이야말로 중국 문명을 꽃피우게 한 것인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렇게 이제 개방성을 통해서 성립됐던 문화가 송원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거꾸로 폐쇄성의 시대로 반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주자학을, 즉 성리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